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잘 준비하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보험 전문가 박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손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정선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박현미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앵커님 지금 봄이긴 한데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네. 쌀쌀하고 낮에는 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좀 크다고 느껴져서 저도 좀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서 지금 한 번 걸린 감기가 잘 낫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우리 목숨과 직결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좀 기온이 떨어지는 좀 겨울철이 되면 항상 뉴스에서 어르신분들한테 뭐 뇌출혈이나 뭐 심근경색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혈관질환 쪽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커지면 뉴스나 방송에서는 우리에게 체온 유지를 잘 하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을 시키는데요. 이때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앵커님 분들 중에서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일단 친척분들 중에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약은 드시고 계시지 않은데 네. 최근 건강검진에서 좀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실 혈압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도 있고 고객님들께서도 혈압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제가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고혈압은 사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는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 이명, 현기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갑자기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갑작스럽게 의식이 좀 저하되고 구토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응급실을 찾으셨는데 그 당시 혈압이 170이 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었더라면 뇌출혈이 아마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었네요. 전문가님께서 먼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잖아요. 당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질병인데요. 포도당이 배출될 때 우리 몸에 그 수분도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당뇨병의 발병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은 약 1%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나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있는데요. 동맥경화증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앵커님 혹시 최근에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 뉴스에서 좀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스트레스 이런 걸로 좀 젊은 분들한테도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있다. 네. 이런 뉴스를 좀 봤어요. 네, 저도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몇 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고 저도 그래요. 네, 또 야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야식도 좀 많이 시켜 먹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혈압도 정상이고 그리고 혈당도 정상이었는데 3개월 전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공복혈당 수치가 110에 가까워서 당뇨를 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고열량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연화돼서 아동층과 청소년층에서부터 당뇨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는 이유가 친구들과 편의점에 너무 자주 가서 간편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운동도 지금 현재 따로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매번 건강식을 집에서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당뇨가 생기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당뇨는 식습관 개선, 그리고 주기적인 혈당 체크, 운동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같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관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혈관 질환이 왜 위험한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잠시 보실게요. 자료를 보시면 2012년부터 2021년 사망 원인 1위 암에 이어서 2위에서 4위까지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 2022년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5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역시 사망률 5위 안에 혈관 질환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는 중대한 질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암보험은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가입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새로 나온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항암 치료 투약에 대해서 수시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암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혈관 질환 쪽은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혈관 질환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사망 원인 5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질환 담보는 대표적으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보장의 범위입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을 보실게요. 예전 보험은 뇌출혈과 뇌졸중을 보상했지만 현재는 뇌졸중으로 가기 전 단계인 뇌동맥류도 보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보상이 되었다면 현재는 뇌혈관 질환 초기 질환인 뇌동맥류까지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뇌동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혈관에 마치 공 같은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뇌동맥류에서 류라는 글자가 한자로 혹이라는 뜻인데요. 혈관이 부분적으로 늘어나 마치 혹과 같은 덩어리가 달린 것 같이 형태가 변하고 그 부분에 혈액이 드나들다 결국 혈관벽이 늘어져 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왼쪽은 현미경을 보면서 클립을 이용해서 동맥류 부분을 묶는 클립 결절술이고 오른쪽은 환자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채워넣는 코일 색전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동맥이 생긴 이 혹과 같은 동맥류에 혈액이 드나들다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맥류를 클립으로 묶거나 내부를 코일로 채우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합병증인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또 적극적인 검사로 질병이 초기에 발견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준비를 하셔야 보험의 혜택을 보용할 확률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보장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심장 근육에 곧 괴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예전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했다면 현재는 심혈관이 막히기 전에 혈관이 좀 좁아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협심증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협심증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고혈압 등이 위험 인자이고 거기에 비만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환경적 요인도 지금 외부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당뇨나 고혈압이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과 좀 내용과 비슷하죠. 협심증으로 수술을 실제로 받으신 제 가족분하고 그리고 고객분에게 제가 한번 증상을 여쭤봤었는데 마치 가슴이 뻐개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걸을 때 숨이 평상시랑 다르게 매우 숨이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통이 아무래도 이제 흔한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증상이 초기에 발현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 수술까지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이렇게 협심증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말 현대인의 질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협심증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의 정도가 경미하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근래에는 증상을 조기에 완화시키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 그리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이 혈관 조형술 사진인데요.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보입니다.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동맥이 매우 좁아져서 마치 끊어져 보이는 것과 같은 형상인데요.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시킨 후에 그 스텐트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삽입된 스텐트가 혈관을 넓혀줘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혈관이 한번 좁아지면 계속해서 좁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쪽을 넓혀놓으면 다른 쪽 혈관이 또 몇 년 안에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수술을 받으신 후 고객님들께서도 실제로 몇 년 안에 다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수술비인데요. 진단비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초 1회 안으로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따르는 담보죠. 말 그대로 진단비를 1회 안으로 지급하고 담보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술비는 이제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요. 혈관 질환이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수술비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비가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 보니 진단비를 준비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비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넣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만큼 수술비가 가성비가 좋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심혈관 질환도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허혈성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좀 더불어서 매회 보장 가능한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또 요즘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정맥도 좀 보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심장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심장이 느리게 뛰다 빨리 뛰다를 반복하는 부정맥, 그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그 심장 기능 이상으로 신체에 혈액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심부전증은 가장 그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마다 심장질환의 보장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만약에 내가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맥과 같은 특정 질환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사별 보장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기본으로 해서 부정맥, 심부전이 보장되는 그 심장 질환 특약을 추가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부정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심장질환 담보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혈관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혈관 질환을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족분들께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 건강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이때 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다음에 3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된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 진단비는 반드시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관 질환은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료가 혹시 부담되신다면 수술비를 진단비보다 조금 더 큰 비중을 두어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 보험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기존 보험을 그냥 유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험이 필요 없다고 느끼셔서 아직 미처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요즘은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초기에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후유증이 적고 대신에 비용이 비싼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또는 미처 보험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양질의 좋은 조건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현미 전문가님과 함께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은 손희성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병인 보험인데요. 앵커님, 간병인 보험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방문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서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즘에 웬만하면 실비 그리고 뭐 3대 질환 그리고 수술비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왜냐하면 진단금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의 정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실손 의료비 다음으로 저는 간병인 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다음에 진단비가 아니고 간병인 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앵커님, 제가 진단금은 왜 중요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좀 대비해서 고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급여와 동시에 급여가 네. 입금과 동시에 띵동 띵동하고 하는 게 뭐죠? 바로 고정 지출이잖아요. 출금되는 거.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금을 준비를 합니다. 음. 그럼 앵커는 우리가 보통 혈관 진단금 얼마 정도 준비를 하나요? 보통 뭐 1,000만 원 준비하시고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1,000만 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증권 분석을 해보면 진단금은 1,000만 원씩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앵커님, 그러면 이 우리가 1,000만 원을 준비를 했지만 이 진단금이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사실 저는 아직 20대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한 편인데 제가 최근에 부모님 거 리모델링을 한번 해드리려고 봤더니 부모님은 1,000만 원만 준비해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혈관 진단금을 준비를 하시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 혈관 진단금을 준비를 하려면 1,000만 원에 한 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들게 납입을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간병인 보험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진단금을 받아서 치료 과정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안 했다면 간병비로 다 소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금은 고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간병인은 간병인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 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진단금을 보호받으려면 간병인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 보험이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앵커님, 그럼 병원비는 어느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보통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보장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실손의료비에서 간병인까지 해주나요? 간병인 보험까지? 간병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네.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야만 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고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선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거에서도 뭐 간병인을 급여를 해주겠다 음. 이런 공약이 걸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 간병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간병이냐 또는 간병인을 구했다 이런 표인데 일단은 간병인을 구했다라는 지표가 많죠. 그렇네요.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하루 경비를 봤을 때 하루에 보통 13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6개월만 계산을 하더라도 2,400만 원이라는 고액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래야 보험 부담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앵커님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보험도 없어요. 네. 근데 간병인은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46.6%는 가족들이 간병을 했다고 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족들이 간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앵커님 만약에 우리가 아버님이 만약에 네, 지금 네. 우리 부모님이 네. 쓰러지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근무 중이죠. 그쵸, 일하시고 계시죠. 그쵸? 일하고 있고 네. 앵커님도 일하고 계시고. 그쵸. 근데 저희가 그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하셔도 지금 당장 케어를 하러 갈 수 있나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마음만은 당연히 가고 싶지만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며칠은 가능해도 계속하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네. 뭐 보험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케어를 해야 되냐? 아까 46.6%라고 말씀하신 그쵸. 가족,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요즘 60세 시대에 퇴직은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그쵸.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다른 일을 구하셔서 근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도 간병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고요. 그럼 결국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재산을 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간병의 효자가 없다. 자, 자식들이 부모님이 쓰러지면 김병의 효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김병의 효자가 없다. 네. 자, 자식들이 부모님이 쓰러지시면 형제들끼리나 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게 과연 이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당연히 병원비도 부담스럽죠. 근데 병원비가 아니라 간병을 누가 하고 그다음에 간병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분쟁의 소지 때문에 네. 많이들 싸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여기 보시면 김병의 효자 없다 연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월급보다 많은 간병비 홀로 벌면 감당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 20살 때 네. 4층 높이에서 떨어지셔갖고 네. 일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셔서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혼수 상태로 1년 계셨습니다. 1년 계셨고 네. 그다음에 그 1년 만에 이제 눈을 뜨셨죠. 이제 정신이 돌아오셔서 눈을 뜨셨는데 정신이 온전하셨을까요? 아니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냥 눈만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1년을 계셔서 총 2년 만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온전히 돌아오셨지만 몸 상태가 2년 동안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그쵸. 침대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뇌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재활하는데 또 1년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총 합 3년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3년 동안 저희 어머니 혼자서 직접 케어를 하셨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그쵸. 그리고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어머니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네. 간병인을 어머님이 간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간병인을 안 쓰면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병원을 써야만 그 병원에 있을 수 있다라는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우리 가족의 리스크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엄마 많이 힘들지?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케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전적으로 힘든 게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현실입니다. 나야 아파서 쓰러져서 누워 있어서 모르겠지만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육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간병인 보험은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병인 보험이 정말 또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간병 보험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 보험 중 간병인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장단점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거는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생각하는데 그 오. 장단점에 대해서 간병인 지원 일당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왜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 보시면 첫 번째로 간병인 지원 일당은 돈으로 주지 않고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제휴를 맺어서 보내주는 제도고요. 그리고 앵커님 보험회사가 혹시 망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계속해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씀도 맞죠. 왜냐하면 네. 수익이 있으니까 그쵸. 그걸로 유지를 한다. 근데 보험회사가 진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으로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물 담보를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의 1,000만 원과 10년 후 1,000만 원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는 현물 담보를 판매를 하지를 않는 게 보험회사인데 유일하게 또 뭘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네. 최초로 팔고 있던 현물 담보를 판매한 게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뭐 그렇네요. 일단 보험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현물 담보를 지급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현물 담보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은 장단점은 사람을 직접 보험회사에서 보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해야 된다는 수고스러움이 없죠. 그런 게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을 구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병인 비용 평균이 아까 표도 보여드렸지만 한 13만 원에서 하루에 24시간 기준 15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간병인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금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또 그 간병 업체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 오. 병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 몸무게에 따라 그렇게 해서 추가 요금이 붙거나 이거는 좀 우리가 케어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간병 업체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옵션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네. 추가적으로 앵커님 제가 넘어져서 네. 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깁스를 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길게는 입원을 안 하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간병인이 올까요? 당연히 돈 주고 쓰는 건데 오지 않을까요? 앵커님 간병인 안 써보셨죠? 네, 안 써봤습니다. 간병인을 분들께 오시는 걸 보면 네. 거의 막 짐을 이만큼 싸갖고 오세요. 오래 계실 걸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고. 장기 입원을 할 걸 예상하고 이만큼 싸갖고 오는데 네. 일주일이나 2주 정도의 입원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간병업체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간병인을 안 쓰거나 네. 못 쓰죠. 그쵸, 간병인이 안 안 오니까. 오시면은 못 쓰는 네, 거죠. 안 쓰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에 가입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일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요, 네.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단 하루를 쓰더라도 오. 가능하고 네. 그리고 환자 상태가 무겁거나 또는 환자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 표를 보시면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은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180일을 다 사용을 하시면 면책 기간 180일 이후에 다시 180일을 보장을 합니다. 단 상해 보장은 180일 사용 이후 180일 면책 기간 지나더라도 동일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하니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간호통합 서비스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쵸. 그렇죠? 앵커는 이럴 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이 가능할까요? 보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뭐 간호사분이나 조무사분이 계속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쓰는 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간호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지원이 우리 보험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시 1일 7만 원씩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앵커님, 요양병원에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이 투입될까요? 안 될까요? 요양병원에서도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양병원도 보험회사가 지원해주는 간병인이 들어갈 수 없고요. 거기 상주하고 있는 간병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요양병원에서 간병비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네. 약 하루에 한 7만 원에서 오.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이럴 때 간병비를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병인을 못 썼을 때는 13만 5,200원 한도 안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중증 환자인 경우 저희 아버지 같이 중환자실 계실 텐데 중환자실도 역시 요양병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이 올 수 없는 요양병원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하긴 했는데 간병인을 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장이 될까요? 우리가 뭐 단순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염좌 같은 거 입원할 수 있는데 간병인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하죠. 네, 그렇다고 네. 내가 보험이 아까워서 간병인을 쓸 일도 없고 그럼요. 그럴 때는 입원 일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에서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또 못 쓰는 경우에서는 돈으로도 준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사실 장점이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럼 단점은 하나도 없을까요? 단점도 있죠. 네. 일단은 큰 장점, 가장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보험 전문가가 부담스러워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의 단점은요. 바로 갱신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3년 갱신이었는데 이제는 10년 갱신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간병인 사용 일당보다 한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금액이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간병 업체랑 제휴를 맺고 있잖아요. 그 제휴를 맺는 건데 이 제휴가 끝나면 이 간병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약관에 써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의 단점으로는 48시간 이전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약관에도 써 있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오늘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간병인이 급하게 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외로. 네.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가 우리가 보통 질병으로 입원을 할 때 병원에서 바로 오늘 당장 입원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며칠까지 입원 준비를 끝마쳐서 입원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왜 48시간이라는 이 문구를 써놨냐면 우리 고객들이 또 역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이거를 굳이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지원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용 일당은 어떤 보험일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제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장점은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밖에 없지만 사용 일당은 비갱신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업체만 가능한 간병인만 지원이 가능한데 가족 같은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족이 케어를 해서 그거를 앱에 등록을 해서 업체에다가 영수증 처리를 하면 이걸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족도 간병받아서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좋네요. 네, 또 추가적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저는 사실 사용 일당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네, 단점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생각하는 단점 첫 번째는요.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네, 직접 구해야 되기 네.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을 직접 구할 때 기간이 짧거나 또 그는 환자 상태가 심각하거나 또 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또 성별이 남자일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붙고요. 그다음에 간병업체가 그래서 뭐 투입이 불가능하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간병인이 갑이다. 뭐 간병인이 리모컨을 들고 있구나. 그리고 뭐 또 뭐 추가적으로 뭐 밥값을 더 달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힘들게 간병인을 구했기 때문에 간병인이랑 사이가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 일당으로 준비를 한 경우에는 간병인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교체가 더 쉬울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아까 비싸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도 간병인이랑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네. 알아서 배정을 해주고 심지어 모니터링까지 간병인이 괜찮냐 마음에 드냐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직접 처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체하는 것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손희성 전문가님께서는 지원 일당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용 일당은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 일당보다는 지원 일당보다는 사용 일당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정말 간병인이 필요해서 무조건 간병인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지원 일당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모를 거를 좀 난 싸게 부담 없이 가입하겠다면 사용 일당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여유도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피해를 안 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꼭 간병인 보험을 둘 중에 하나라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희성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정선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앵커님은 운전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저는 차는 없는데 가끔 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운전을 하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중복해서 같이 보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상대방이 다쳤을 때 치료비나 또는 차량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리비 이런 부분들을 보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의 사고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 가능한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동차 보험은 보통 민사적 책임,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의무보험 형태로 가입이 되고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 피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사고들이 있는데 혹시 앵커님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고를 내게 되면은 무조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은 12가지 사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로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무면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정지해서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비하지 않았던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승객 추락 방지, 화물 고정 장치 위반 이 부분들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을 시키면 일반 사고에 비해서 조금 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앵커님 혹시 가끔 운전을 하실 때 100%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계세요? 100% 지키려고는 하는데요. 가끔씩 주황 불일 때 빠르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또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네. 딜레마 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똑같이 교통법규가 지속이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자료를 보실게요. 사실 조금씩 변경되는 사안도 있지만 크게 큰 틀로 보자면 약 10년 동안 5번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통법규가 원래 2009년 2월까지는 8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2009년 10월부터는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10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도 일부분 사고 보상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추가적인 피해 배상이 필요해라고 하는 인식에 의해서 형사합의금이 신설이 되게 되었고요. 2017년에는 11대 중과실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중사고 사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중상의 교통상해 처리지원금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12대 중과실 사고는 2018년도 7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3월 25일에 현재 조금 말이 많았던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법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의도치 않게 사고를 일으켜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단순한 접촉사고가 많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앵커님도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큰 사고는 아닌데 접촉사고가 난 적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단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음. 사실 단순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중상의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인데 사실 점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로지르기를 할 수도 있고 앞지르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근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시내나 번화가를 보면 양 사이드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넘어가겠죠. 그쵸.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도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꼬리물기인데요. 사실 꼬리물기를 하시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실 꼬리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정체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교통정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가 다른 차선에 있는 운전자가 본인 신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딜레마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불에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를 고민을 하시다가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죠. 다행히 노란불에 다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신호 위반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은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은 설계사들이 판매를 할 때 네. 담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담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단순 접촉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각자 보험사를 불러서 과실비율 정하고 치료해주고 수리해주고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과실 사고나 또는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고 처리 프로세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순서를 한번 보시면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는 단순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조사를 할 때 내가 가해자인 상태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서에서도 보상이 되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처음부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과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다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재판을 갈지 아니면 큰 죄는 아니니까 그냥 벌금으로 끝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만약에 큰 죄가 아니라면 약식기소 처리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벌금은 운전자 보험에 있는 담보, 벌금 담보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죄가 커서 기소가 되게 돼서 재판을 가야 된다면 이때부터는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오. 사실 형사 합의라는 것은 사실 선택적인 사항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형량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또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담보들을 활용을 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보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피해자와 형사 합의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재판을 거치셔야 돼요. 이때에도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용을 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약식 기소에서는 재판이 없이 벌금만 나왔는데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구류 처분과 함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벌금 또한 운전자 보험 내에 있는 벌금 담보를 활용하셔서 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앵커님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큰 사고가 아니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된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사고는 그냥 합의를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법률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처리를 할 때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주의 의료가 없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반대로 내가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사고를 쳤을 때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반대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과실 비율을 떠나서 제가 다치면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자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상해 담보 중에서는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용 담보가 아닌 상해 담보까지 챙겨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 외에도 공탁이라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운전자 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사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운전자 보험이 담보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하고요. 또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